이어서 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로 고통을 받다가 생을 마감한 한 고등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피해 학생의 가족을 대리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가 재판에 세 번씩이나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법률 톡톡에서 이 재판 출석의 문제, 특히 변호사에게 있어서 재판 출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예. 자, 앞서 소개해드린 사건의 당사자가 바로 권경애 변호사인데요. 그 조국 네, 흑서의 저자로 또 유명하고 네, SNS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정치적 활동을 펼치던 법조인이어서 좀 충격이 더 컸는데요. 네, 더욱이 이번 사건이 그 학교 폭력의 피해자 대리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 공분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5월에, 지난 중고등학교 시절의 학교폭력 때문에,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살한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 자살한 학생의 유족이 이제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로 서울시 교육청, 학교법인, 음.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예. 이 사건은 2심이지만 1심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1심에서도 9차례 기일이 열려서 공방이 있었고 결국 1심 판결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어, 피고 일부의 중학교 시절의 학교 폭력을 가해한 사실은 인정은 하면서도 네. 이것이 실제 자살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어요. 그 음. 이유는 이 자살에 이른 시점이 가해자들이 학교 폭력을 한 이유인 것이고 그 네. 시기도 3년 이상이 지났고 그리고 피해자가 전학도 했고 전학 전후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가해자들의 학교 폭력과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가해 피해 학생들에 대한 그 청구를 기각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법인과 교육청에 대해서도 뭐 요구되는 관리 행위와 보호 조치는 다 했다 이렇게 음. 판단을 해서 역시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피고가 3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피고의 청구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은 청구가 기각되었고요. 오로지 음. 한 명의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의 경우에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재판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그 학생의 경우에 대해서만 청구가 인용이 됐고, 나머지 그 학생 같은 경우는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나머지 피고들 전부에 음.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1 심이었습니다. 그 네, 대부분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네. 이후에 그 피해 학생 유족이 그러니까 항소를 한 거였죠? 네. 이 사건은 그 권경의 변호사가 1심에서도 소송 대리를 했었더라고요. 예예. 근데 이제 피해자 유족들이 그대로 항소심도 이제 맡겼던 것 같고, 음. 그래서 권경의 변호사가 항소심까지 선임을 해서 재판을 진행을 했어요. 사실은 이 부분도 패소 판결을 어떻게 보면 받은 변호사지만 계속 신임을 해서 네네. 항소심까지 맡긴 것이죠. 음. 그런데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이 권 변호사가 총 3번 재판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재판 출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전체 3번의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신금마다. 1심 네. 따로, 2심 따로. 그래서 신금마다 어. 처음 당사자나 본인이나 변호사가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그냥 자동 다음 기일을 지정을 합니다. 음. 그래서 지정된 기일에 또 불출석을 하면 이제는 소취하가 될 위험에 처하게 돼요. 대신에 두 번째 불출석하고도 한 달 이내에 기일을 잡아달라고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다시 한번 재판을 열어줍니다. 음. 그런데 세 번째로 지정한 이 재판 기일까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소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거든요. 어. 네. 지금 이번 이 사건이 딱 그랬던 경우인데 이 원고의 항소인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권경의 변호사가 별다른 상의도 없이 2022년 9월 그리고 10월 그리고 11월
열린 항소심 재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서 네네. 항소가 취하돼 버렸던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게 재판 출석을 안 한다고 해서 패소가 되는 건 아닌데 그 소가 취하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심에서 대부분의 피고에 대해서 이 패소한 예예예. 사건이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1심에 패소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아니죠. 수임료를 받고 변호사가 어떻게 이렇게 소송을 정말 패소시킬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물론 뭐 이 권 변호사 측은 피해 학생 그 유족과 계속 연락하고 있다. 또 뭐 네. 책임도 모두 감내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긴 합니다만 음. 어쨌든 이렇게 변호사가 재판에 안 나가 버리면 당사자로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결과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소송 대리인이라는 이 말은 변호사한테만 붙일 수가 예예. 있는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가 부여해 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유족과 같은 의뢰인들도 소송에 관한 정권을 변호사한테 믿고 맡기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신 당사자 대신에 재판에 나가서 변론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재판에 가기 싫어서 재판에 나가주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음. 그래서 이 재판 출석이라는 게 서면 쓰거나 재판에 나가서 뭔가 진술하거나 이런 것 이상으로 출석 자체가 변호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예예. 그래서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 제일 이해가 안 된다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 변호사들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실제로 변호사들은 모든 업무와 이 일상 같은 게 재판을 기준으로 돌아가거든요. 뭐 재판이 언제 잡혔느냐에 따라서 다른 스케줄도 결정이 되고 네네. 하기 때문에 재판이 정말 나가지 않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일 정도로 중요한 일이고, 물론 뭐 이게 실수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재판 불출석했을 때는 이제 법률이 총 3번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랬음에도 이 3번 전체를 불출석해서 소취화된다. 이런 일은 사실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비판이 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방법도 많아요. 만약 본인이 재판에 뭐 못 나가게 됐으면 원고 당사자들한테 직접 출석해 달라고 얘기해도 되거든요. 예. 원고 본인이 직접 출석하면 출석으로 인정이 돼요. 그렇게 음. 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이제 복대리하는 방법도 있고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음. 다른 변호사를 잠깐 그 재판에 대신 보내는 것이죠. 아. 그렇게 해도 출석이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는데 이것조차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버렸다는 것은 음. 무슨 다른 외압이나 이런 게 음. 있었냐라는 말까지 생기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으로서는 권 변호사 측도 이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함구를 하고 있어서 네.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네. 그러면 유족들은 이게 지금 소취화가 됐으니까 그 뭐 법적으로 다툴 기회가 아예 이제 없어지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때 그 피고들과 다시 이 부분을 다툴 기회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항소심에서 불출석으로 이제 취하 처리가 돼서 패소 판결이 나도 예. 한 번 더 상고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대법원에. 음. 근데 권 변호사는 이 상고조차 하지 않아 버렸고요. 예예예. 그리고 결국 사건 확정시켜버리고 확정된 이후에도 5개월 정도 아예 유해인들한테 이걸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니까요. 예. 네네. 그게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만약 1심이었다면 소취와 간주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인지대랑 이런 거 납부해서 소 제기하면 돼요. 음. 하지만 이건 항소심이 취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해 버리면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법률상 제한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유족들은 이 소송의 기회는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소송 비용까지 피고들이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네, 결국은 원고가 아까 한 명 빼고 전부 패소한 결과가 예. 확정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1심에서 이겼던 자백간주로 이겼던 그 피고도 항소는 한 거죠. 항소는 했는데 권경애 변호사가 대응을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항소한 단 한 명, 1심에서 이겼던 피고들에 대한 소송도 다 패소한 결과가 아 되어버렸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 패소한 30명 넘는 피고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 비용을 이제는 유족들이 물어주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의 억울함을 정상적인 재판권 행사를 통해서 제대로 다투어 보지도 못한 유족들이 오히려 소송을 다 지게 되고 소송 비용까지 다 예. 물어주게 되는 상황이 돼서 이 변호사 한 명의 과오가 너무 큰 피해를 발생시켜 버렸고 이건 사실 변호사 업계 전반에도 먹칠이 된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유족들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하죠? 네, 실제로 이제 소송 착수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또 새로운 소송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 권경의 변호사가 피고가 되겠죠. 네네. 이쪽들의. 이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로 입게 된 피해액이나 위자료, 소송 비용 등 피해액을 감안해서 아마 얼마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것 같고, 또 이런 경우는 이 권경의 변호사가 개인 사무실이 아니었고 법무법인 소송이었잖아요. 예. 그럴 경우는 이 법무법인과 그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던 구성원 변호사 전부에게도 피해가 되는 것이 이 금액을 연대해서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 전부가 연대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변호사라도 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면 그리고 그 법무법인 자체가 연대 책임을 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정상적 법무법인이라면 별산으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해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나 직원들도 이 지금 권경의 변호사가 재판이 3번째 나가지 않고 있는 재판이 있다라는 것이 얘기가 됐으면 다른 변호사가 출석을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할 수 있었을 부분이었을 텐데 좀 점점 알면 알수록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 협회에서도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죠? 네, 직권으로 징계 심리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예. 물론 당연히 그래야겠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변호사 업계에는 물론 사법부 전반에 대한 신뢰에도 먹칠을 한 것이라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었던 피해 학생 유족들에게 돈으로 배상될 수 없는 새로운 가해를 입힌 것이거든요. 그래서 징계 이제 절차에 착수가 되었고,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영구제명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마 최대 제명 징계까지는 나올 수 있는 사안이고, 워낙 지금 사회적 이슈가 크고 비판이 크기 때문에 변협에서 자체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 그래도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또 다른 가해를 입히는 일이 생기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법률 톡톡 김세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